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여행자를 위한 지식 가이드 스문항구 찾기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나날이 힘을 더해가는 우리 세 분의 지식 가이드 여러분. 네, 오늘도 알찬 여행, 아름다운 여행을 위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드디어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네. 가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단풍일 텐데요. 자, 단풍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한수연 씨? 단풍. 저는 5, 가을, 4. 외로움, 쓸쓸함, 고독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래요. 그 속에 또 화려함, 불타는 산. 여러 가지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불타는 산. 네. 좋아요. 열정적이고. 자, 우리 김유진 가이드는 단풍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들통. 네? 들통. 들통. 정확하게 한반도의 단풍이 언제 상륙하는지, 언제부터 붉어지기 시작하는지는 저희 어머니가 들통을 닦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저기 사흘 뒤에요. 아하. 벌써 이렇게 그 천장 같은 데서 이제 그 들통을 딱 꺼내고 달그락달그락 쓰시면 정확히 72시간 뒤면 단풍 여행을 출발하시는구나. 이야. 매해 그랬어요, 매해. 이거 뭐 기상청에 물어볼 필요도 없네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낙찰기 개원분들이 워낙 정확하세요. 아하. 일자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그 뭐 약속된 장소에 가시기 위해서는 아버지랑 저랑 비상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한 4박 5일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곰탕을 끓여 먹죠. 예. 저는 단풍 그럼 딱 떠오르는 건 들통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 가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받아들인 입장이. 네. 예, 단풍하면 이제 남자의 계절도 맞는 것이 이 무르익어 가지 않습니까? 남자 인생과 똑같습니다. 가을. 남자가 뭔가 무르익어 가고. 하지만 두려운 것은 이제 낙엽. 머리털이 우수수 빠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참 슬프게 다가오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뭐랄까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가을. 또 단풍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자, 요즘 이 계절에 딱 맞는 단풍, 과연 스문항구 찾기는 어떤 여행지를 추천할까요? 함께 보시죠. Leaving the ground, there's no sound or reason holding them down. There's no need to believe them at all. At all. Held in your hand, the only thing you need is both eyes closed. Lord knows you're seeing it all. It all. If your heart's on fire, showing you a one-way sign, just give them your Sunday smile and keep them move on. Even in the dead of the night, the words are ringing in. 야, 정말 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과연 스문항구 찾기에서는 어떻게 찾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색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색다른 단풍 여행을 위해 모신 오늘의 스페셜 가이드 나무 이야기꾼 고규홍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무 이야기꾼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니까 왠지 이렇게 나무에 관련된 얘기를 참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이런 또 애칭이 붙게 되셨는지. 네, 나무 이야기꾼이라니까 굉장히 저도 아주 정감 있고 좋은데요. 네. 네. 대개는 저한테 나무 칼럼니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나무 칼럼니스트. 네,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제 글을 쭉 써오면서 글 쓰는 거의 주제가 꼭 나무 이야기만 가지고 그동안 쭉 써왔거든요. 오로지 나무를 주셨네요. 네, 네. 오. 책도 여러 권 내고 했는데 그 예. 책들도 다 나무에 관한 책이고 하다 보니까 나무 이야기꾼 혹은 나무 칼럼니스트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근데 너무- 왠지 나무 이야기꾼이 더 정감 가죠. 네, 예. 저도 좋습니다. 예전에 왜 배추도사, 무도사처럼 나무도사, 예, 고기홍 박사님. 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나무에 관한 얘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나무 이야기꾼 선생님이시니까 네. 그러면 단풍 하나를 보더라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저는 단풍이 들었다 해서 지금만 나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네. 1년 내내 나무를 보러 다니니까 이 차츰차츰 변화해가는 과정도 보고 사실 저한테는 단풍만 특별한 게 아니라
이 꽃필 때도 특별하고 그렇죠. 또 꽃 지고 나서 이렇게 초록잎이 짙어질 짙어질 때도 또 이제 특별한 그런 것들이 늘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단풍이 특별하다는 건 아니고요. 늘 보는 하나의 변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풍은 좀 저에게도 각별한 느낌을 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나무의 속내가 이제 우리 겨울에 이제 이 온도가 좀 떨어지면 특히 기온이 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물이 얼잖아요. 얼죠. 네. 근데 나무 안에 들어있는 물이 얼면 나무가 동해를 입고 나무가 죽게 되니까 나무에 있는 물을 다 덜어내면서 그때부터 물을 덜어냈기 때문에 초록색이 줄어들고 서서히 나무가 가지고 있던 본래색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단풍을 볼 때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이게 이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아주 간절하게 살아남으려는 생존 전략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간절한 마음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뭔가 짠하네요. 역시 나무도사 맞으시네요. 예. 동면을 앞두고 살아남기 위해서 살을 덜어낸다. 그렇죠. 예. 동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양분을 받아서 자는데 나무는 오히려 버리네요. 내주네요. 예, 예. 그런 차이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물이 몸에 예. 있으면 얼어서 예. 자기가 이제 죽을까봐 그걸 대비하는 그런 겨울 대비책이죠. 네. 우리는 막 문학적으로 뭐 나무가 빨개졌어요. 부끄럼 타나 봐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은 살기 위해서. 예. 치열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단풍잎이 이렇게 단풍 보러 갔다가 마침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제 눈앞에서. 그럼 굉장히 의미를 둬요. 그건 꼭 집에 가져와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책에 껴서 가져와서 나중에 편지 그 위에다 쓰고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했었는데. 지금 불탄다라는 표현 아까 처음에 네. 오프닝에서부터 계속 불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본 책 중에 그 홍당무라는 소설을 쓴 쥘 르나르라는 네. 작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이 가을산이 붉은 이유라는 단락에서 짧게 쓴 글에 뭐라 그러냐면 숲속에는 불 붙이는 점화수가 살고 있대요. 예. 점화수가 살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람쥐인 거예요. 이 다람쥐가 꼬리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꼬리 올라간 걸 르나르는 뭐라 그랬냐면 횃불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횃불을 들고 산에다가 불을 놓고 다닌대요. 예. 다람쥐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박 선생님 말씀하시기는 그 우리나라 산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산뿐만이 아니라 그 이 르나르는 프랑스 쪽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 가을 세계가. 산은 어디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무들은 계절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있고 그 변화는 이전 것과 다르다라는 점에서 그 아름답고 어떤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르나르처럼 다람쥐를 이용해서 횃불로 불러놓는다는 그런 멋있다. 표현이 나오는 너무 멋있어요.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을에 다람쥐들이 바쁘게 다니더라고요. 이나는 전함으로 막 옮겨다니는 그 친구들이 품은 도토리를 품고 꼬리로는 길집는 다니는 거였군요. 인지 알았네. 왜 이렇게 바쁜가 했더니. 멋진 표현입니다. 멋지다. 예. 자, 이렇게 단풍하면 왠지 좀 들뜨는 기분도 많이 네. 드는데, 그럼 각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단풍 여행지. 저는 보통 단풍하면 내장산, 어디를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단풍 여행지. 저 내장산에 갔다가 네. 진짜로 그 내장산 입구에서 한번 제대로 딱 뛰잖아요. 그럼 사람들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예. 한 5km를 그냥 떠서 갈 수 있어요. 요렇게. 예. 요렇게 쓴 네, 진짜로 거기 가을에 내장산 단풍이 정말 빨갛게 예쁘긴 한데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 없는 데로 가자 해갖고 갔는데 제 전공 살려서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예쁜 데가 있더라고요. 예. 바로 옛 절터예요. 절터. 예, 그러니까 그 주춧돌 몇 개, 그 다음에 네. 탑이라든지 뭐 그 그 부도 같은 거 몇 개 있는 동네가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이 전부 다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죠. 그 옛 절터로 걸어가는 길도 뭐 짧을 때는 한 1, 2km, 길 때는 한 3, 4km를 걸어 들어가거든요. 자연스럽게 분명히 내가 봤던 돌이 여름에 봤던 돌인데 가을에 단풍하고 어우러져 있는 돌,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담쟁이라도 이렇게 해갖고 담쟁이에도 단풍이 들어있으면 얘네들이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었지?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에도 그렇고 강원도에 보면 뭐 진전사타나 설리먼터 이런 곳들이 저는 단풍 여행지로 제가 가는 곳이에요. 예. 그럼 우리 나무 이야기. 예, 김 박사님은 어디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뭐 내장산이라든가 이런 그 붉은 단풍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있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가을이면 단풍나무 중에서 빨갛게 물든 나무 중에서 크고
사람의 어떤 흔적이 아주 재미있게 남아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몇 그루 소개하자면 예. 예를 들면 전라남도 화순 쌍봉사라는 아주 예쁜 절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절집 안에 두 그루의 한 쌍에 이제 단풍나무가 있어요. 오래된 단풍나무인데 사실은 이 내력을 모르면 그 단풍나무는 볼품 없는 못생긴 단풍나무에 지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이 80년대인가 이쯤에 이 절집에 불이 났어요. 네, 대웅전이 불에 났었어요. 예. 아시죠? 예. 불이 나가지고 불이 쫙 이 절집 전체로 막 번지는데 이 번지는 불길을 막은 은행나무. 단풍나무가 단풍나무 둘이. 단풍나무 두 그루가 불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는 막았어요. 뭐가 있었냐면 극락전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예, 극락전 앞에 이제 한 쌍의 이제 단풍나무가 불길을 막아가지고 자기는 몸을 타면서 이 극락전만 고스란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단풍나무는 지금 좀 흉해요. 이제 잘리고 뭐 찢기고 해서 좀 흉한데 뒤에 극락전만큼은 그때 그 화재에 화마에 휩싸이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았거든요. 예. 근데 그 나무 스토리가. 굉장히 큰 단풍나무거든요. 근데 그런 나무가 이제 좀 생각이 나고요. 생명의 이거 되게 은인.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사실 단풍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요. 네. 방화수로는 참 좋습니다. 아. 그 밖에도 이제 이 빨간 단풍뿐만이 아니라 노랗게 단풍들은 은행나무 예, 쪽 은행나무. 좋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크고 오래됐다라는 저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있는 용문사에. 은행나무. 예, 그런 은행나무는 키가 42m나 되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데요. 이런 나무 그 또 나이는 또 1100살이나 됐다고. 예.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마지막 왕의 태자인 마의 태자가 이제 심은 나무다라고 네. 전해오면 1100살 정도가 된 건데 그 나무가 노랗게 단풍 들었을 때 굉장히 화려하니까 또 보고 싶고 멋있겠다. 또 그 밖에도 제가 은행나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게 저 원주에 가면 단계리라는 곳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은행나무가 있어요. 800살 정도 된 은행나무인데 그 나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굉장히 키는 31m밖에 안 되지만 옆으로 펼쳐진 품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그 큰 나무가 노랗게 물들면 이야. 노랗게 물들면 주변이 그냥 환해질 정도로 이제 아름답거든요. 예, 예. 만약에 우리나라의 네. 그 애니메이션 작가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어떤 나무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만들면 아마도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은행나무가 베이스 캠프가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예전 나죠. 왜 스머프처럼 네.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풍들이 다람쥐들이 모여갖고 막 꼬리로 불 붙이러 다니고 뭐 이런 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면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잘생겼다, 근사하다라는 나무의 기준은 올곧고 반듯하고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맞고 이런 기준인가요? 아, 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네, 그런 네.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글을 쓸 때는 네. 뭐라 그러냐면 최소한 4개는 이라는 말을 예, 예. 쓰거든요. 이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잖아요. 아, 국제 규격이 없어요? KS 마크처럼 뭐 이렇게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센치 좌우 한분했을 때 대칭 비율적으로 뭐 이런 규격이 없나 보죠? 그런 게 없으니까요. 아, 그래서 제게 그러니까 항상 적어도 4개는 적어도 4개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공통적인 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문헌들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움베르토 에코라는 작가 예, 아시잖아요. 에코가 쓴 책 중에 미의 역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미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아름답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대상은 내가 닮고 싶어하는 대상이다라는 식으로 그게 공통적이다라는 흐름이라고 에코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본성상 내가 닮고 싶어하는 대상이 가지는 특징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것.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무들이 제가 그 이제 아름다운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준에 어떤 게 있냐면 그저 크기만 한 거는 그냥 크다, 훌륭하다, 우람하다 이렇게 쓰는데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착하다든가 아니면 나무의 느낌이 착한 느낌이 오는 든다든가 느낌이. 그런 걸 이제 주로 저는 아름답다라고 쓰게 됩니다. 예,